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ADSP 한 권으로 끝내기 저자 김계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금 ADSP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제가 우리 수업 진행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수업 진행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먼저 이론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이론 강의에 대한 해당 파트에 대한 걸 우리 교재에 핵심 체크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당되는 파트의 기출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학습하게 되는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핵심 체크 우리 넘버링 수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핵심 체크 넘버링으로 이와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느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물론 학부생도 대학생도 계시고 대학원생도 계시고 또 직장인도 계시겠지만 자, 여러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아주 가성비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 될 수 있으면 제가 여러분 시험 범위를 좁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핵심 체크 넘버링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넘버링 수업 안에서만 열심히 학습을 하셔도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1과목 데이터 이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이 데이터의 이해, 2장이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3장이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우리 1과목 전체 넘버링은 4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개정이 되면서 넘버링이 개수가 좀 추가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본 골격 토대는 41번에 해당되는 넘버링 수업을 진행하시고 또한 우리 기출문제에 새롭게 추가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적인 넘버링이 뭐 한두 개 또는 세네 개 정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학습하시든 아니면 우리 앞으로 이론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시면서 보충 보강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1번 데이터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론적 특징과 그죠? 이런 데이터가 모여서 상호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추정하고 추론하고 예측하게 되는 다항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론적 특징을 물어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개별 데이터 그 자체는 객관적 사실로서 중요하지 않은 말 그대로 객관적 사실이다. 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답보기에서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자, 객관적 사실로서의 개별 데이터는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다 라고 나오게 되면 오답보기로 체크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의 특성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로서 두 가지의 데이터의 종류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성적 데이터는 뭐로 쓸 수가 있느냐? 언어 문자로 쓰게 된다. 자, 언어 문자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수치화할 수 없는 것 전부 다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중화식 응답 다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하시는 우리 SNS에 있는 텍스트다, 문자다, 모두 다 대부분 다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할 건 무엇이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설문조사 모두가 정성적 데이터냐? 절대 오답보기라는 거. 자, 정성적 데이터도 설문조사도 객관형 문항이 있다면 코딩화돼서 수치화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문조사가 정성적 데이터라고 한다면 잘못된 오답보기 고르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정성적 데이터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언어와 문자라고 그랬습니다. 수치화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정량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라는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정량적 데이터. 어떻게 표현되느냐?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시된다고 할 수가 있고 기호로 어떻게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던 파이 어떻게 표시하나요? 3.14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량적 데이터라는 뭐냐면 데이터량이 크더라도 관리하거나 저장하기 용이한 데이터 형태로 할 수가 있죠. 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대표적인 사례 온도, 풍속, 강수량 다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죠. 다 이걸 다 정량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느냐?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고 서로 잘못된 오답보기를 연결해서 잘못된
문제, 객관형 문제를 고르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는 서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정성적 데이터는 여러분 SNS의 텍스트 데이터, 자,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기호도나 선호도를 물어보는 요약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 결론이다. 하지만 정량적 데이터는, 자, 정형 데이터 있다. 그래서 저장과 관리하기가 편하고, 자, 통계 분석할 때 수치화되어 있으니까 이용되는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 또 객관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 정량적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성적과 정량적을 구분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지식을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 우리 암묵지와 형식지라는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암묵지가 뭘까요? 자, 암묵지는 말 그대로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습득되어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여러분 쉽게 와닿기 위해서는 노하우란 단어, 바로 그게 대표적인 암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체화되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것이 바로 암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형식지라는 것은 교과서나 매뉴얼,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형상화된 저장 매체에 표출되는 순간 그걸 우리는 형식지라고 하게 되고, 형식지는 쉽게 공유와 전달이 가능하다는 특성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암묵지와 형식지를 물어보는 문제, 대표적인 단답형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암묵지와 형식지를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상호작용하는 역할 개념들이 4가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영어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SECI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이 4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리 시험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통화 첫 번째 개념인데 영어는 socialization이라고 하게 되고, 자, 표출화, internalization, 표출화, 연결화, combination, 내면화, internaliza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쉽게 표현을 해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김치를 담그는 요리사 셰프라고 했을 경우에 저 나름대로의 요리를 담그는 노하우가 있겠죠. 자, 뭐 마늘을 얼마큼 넣고 소금을 얼마 정도 양을 넣고, 그죠? 고춧가루는 얼마 정도 양을 넣어야지 맛있는 김치가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걸 제 옆에 있는 보조 셰프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담그면 너도 맛있는 김치 담글 수 있어 얘기하는 순간 우린 그거를 공통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조 셰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메모에 메모지를 쓰게 됩니다. 아, 레시피가 어떤 걸 거야? 우리 고춧가루 얼마 넣고 설탕 얼마 넣고 우리 소금 얼마 넣으면 되겠지 하고 메모지에 우리 기록되는 순간 그거를 우리는 표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메모된 것을 집에 가서 나 나름대로의 김치 담그는 요리책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플러스 알파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거기다 다시 저장 매체에 추가해서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연결화라고 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요리책을 보고 학습을 해서 나만의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체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라고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암묵지와 형식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SECI 모델 공통화나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를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시험에서는 공통화, 표출화와 연결화와 내면화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암묵지와 형식지로 바뀌었는지 그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이 모이게 되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추정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당위적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와 같은 관계를 좀 형식적으로 집약해 보면 그 관계가 바로 DIKW 피라미드 구조, 즉 계층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 사실로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정보가 되고,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이 도출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바로 DIKW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데이터의 정의를 들어보는 문제, information, 그 다음에 정보에 관련된 정의, 그 다음에 knowledge, 지식에 관련된 정의, wisdom, 지혜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다. 또 한 가지 추가 알파적으로 뭐가 있느냐?
과연 데이터의 사례와 인포메이션의 사례, knowledge의 사례, wisdom의 사례가 우리 시험 문제에 주로 나타나는 출제 포인트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론 시간에 했지만, 자, 여러분이 넘버링, 즉 핵심 체크 사항을 하게 되면서, 자, 1과목 41분까지 넘버링이 있는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책을 덮은 상태에서도 줄줄줄 나오게 되면, 자, 여러분, 1과목, 2과목, 3과목, 비록 과목은 다 분리되어 있지만, 이 세 과목 모두 다 자동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을 아마 쉽게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데이터란 정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존재 형식을 불문하고 말 그대로 타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게 되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연필 가격, A마트 연필 가격은 100원이고 B마트 연필 가격은 얼마? 200원이다. 즉 단순하게 그 가격 자체를 얘기하는 객관적 사실, 이것이 곧 데이터다. 그럼 정보는 무엇이냐면 데이터의 가공 및 상관관계 간 이해를 통해서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라고 하게 되고, 대표적인 사례로 A마트 연필 가격이 자, B마트보다 더 싸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정보의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해서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예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는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wisdom이라는 건 뭐냐면, 자,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하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 A마트의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wisdom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 강조드리지만, 자, DIKW에서는 각각 DIKW의 정의가 중요하고, 그와 관련된 사례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은 information, 정보라는 점도 꼭 참고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인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표에 다 여기 있는 것들을 아시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어원이 무엇인가라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산재한 자국 군대의 군비 사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비롯된 어원을 갖고 있는 기지란 의미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동시에 복수의 적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복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저장,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조에 따라서 편성된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DB와 DBMS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와 같은 DB를 다루게 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DB,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구분하는 문제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되고, DBMS는 우리 객관형 단답형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고 앞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전에는 파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이 뭘까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 부서에서 한 가지 파일을 쓰게 되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일단 여러 부서에 쓰이니까 한 개의 파일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 파일 구조를 바꾸게 되면 또 뭘 바꿔야 되냐면 소프트웨어, 그걸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됩니다.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자, 파일의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린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1세대에는 우리 네트워크 DBMS, 계층 DBMS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격상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수용할 수도 없었고 또 변경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1세대는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자, 2세대부터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2세대에서는 우리는 자, 여러분이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관계형 DBMS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관계형 DBMS는 어떤 것이냐? 엑셀의 스프레드시트처럼 열과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형화된 테이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오라클이 있고 액세스와 MySQL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세대
RDBMS가 어떤 형태이고 그 대표적인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3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세대의 중요한 건 뭐냐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에서 따온 객체지향 DBMS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만 여러분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느냐? 자, 이 객체지향이라는 거 결국 도입하게 된 것은 재활용성, 어떤 효율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자동차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 외국인 회사에 우리 그 차량의 골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차가 있습니다. 그제 그 안에는 뭐 예를 들자면 아우디라는 차도 나오게 되고 폭스바겐이라는 차도 나오게 되고 여러 종류의 차들이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어떤 틀을 찍어내는 플레임, 공통 플레임을 우리는 여기서 클래스라고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또 다른 하나의 제품들 우리는 객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와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 DBM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좀 복잡한 구조를 허용할 수 있는 우리 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세대의 또 한 가지 종류, 객체 관계형 DBMS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체지향 DBMS랑 관계형 DBMS 서로 반반 혼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4세대의 NoSQL DBMS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되고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에 보시면 우리 RDBMS와 ODBMS에 대한 구분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RDBMS라는 것은 검증된 시스템 대규모 정보 처리 가능하지만 ODBMS는 복잡한 정보 구조의 모델링도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RDB와 ODB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뭐냐? 제한된 형태의 정보만 처리가 가능하고 복잡한 정보 구조의 모델링이 어려운 것이 바로 RD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ODB는 사용자의 정의 타입이나 비정형 또는 복합정보 타입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바로 ODB다라고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은 데이터 유형 분류인데요. 크게 데이터 유형은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데이터의 형태도 다르고 쓰임도 목적도 다르지만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데이터 형태에 따라 데이터 수집하는 도구가 다 바뀝니다. 따라서 어떤 분석 기법도 다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고요. 따라서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가장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형 데이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RDBMS의 고정된 필드에 저장이 되어 있고 데이터 스키마라는 게 지원이 되어 있는 게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키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 아까 좀 전에 RDB라는 것은 행과 영어로 구성된 테이블 제목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특정 쇼핑몰에 제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이 그 돈을 주고 만약에 그 쇼핑몰의 상품을 구매했을 땐 당연히 그 칸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겠죠. 만약에 문자로 표시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떤 구조나 제약 조건을 기술한 것, 그것이 바로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정형 데이터의 특징적인 부분, 스키마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정형 데이터인데요. 반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의 스키마. 여기서 반정형이라는 것은 반대할 반자가 아니라 우리 반도체 할 때 셈이라는 거. 자, 반정형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자, 스키마는 없지만 그 역할을 하는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반정형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정형 데이터는 그와 같은 데이터 형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 여러분 주의하실 건 뭐냐면 데이터의 종류를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형 데이터의 데이터 종류, 우리 RDB, 스프레드시트, 행과 L로 구성된 것들 다, 테이블 다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반정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게 HTML, JSON 파일, 웹문서, 센서 데이터 모두 반정형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끔 1과목 또는 우리 3과목 시간에, 2과목 시간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자, 다음도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연결이 잘 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게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 꼭, 자, 정형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고, 반정형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마지막 비정형 데이터란 말 그대로 여러분 텍스트 데이터니까, 소셜 또는 오디오, 문서, 이미지 다 모두 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여러분 정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스키마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스키마라는 것은 구조를 만드는 것,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기술하는 것, 스키마. 자, 지금까지 단답형 문제에 한 번 출제됐던 것이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정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이 테이블은 말 그대로 제가 어떤 특정 쇼핑몰의 사장이었을 경우 상품명은 당연히 문자로 만들어야 되고 상품 가격도 어떤 범위가 있어야 될 테고 숫자형으로 만들어져야겠죠. 자, 이런 같은 것들 모두 다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시스템을 하고 있는 사용자, 즉 고객 또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사람한테 부르겠죠. 그죠? 그 사람 불러서 이렇게 시스템을 보안 계산해 주세요라고 요구 조건을 분석하게 되면 자, 그걸 들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단순한 도식화하게 그림을 그려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ER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개념적 설계라고 하게 되고 자, 개념적 설계가 끝나게 되면 실제 테이블로 우리 매핑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테이블 설계를 우리는 논리적 설계 그 다음 이와 같은 검색이나 기능, 어떤 조회 성능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구조화, 이걸 물리적 설계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딱 2번 출제가 됐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요구 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또는 물리적 설계를 물어보는 것. 자, 대표적인 우리 문제, 기출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 DB와 DBMS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4가지 꼭 들어가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요. 정의할 때. 자, 통합된 데이터,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변화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언더라인은 뭐냐면, 변화되는 데이터, 바로 change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4번 문제를 자꾸만 unchanged 데이터라고 오답 보기로 출제되는 것이 우리 시험의 출제 유형이다. 또 한 가지, 변화되는 데이터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데이터다. 그죠? 변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시시각각 변화하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분석할 때 바로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변환을 통해서 특정한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는 분석을 할 때 이용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버리 13번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인데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출제가 되고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관리 측면과 정보기술 발전 측면을 서로 반대로 오답 보기로 해서 딱 한 번 출제됐다는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 제1과목 데이터에 의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진행에 앞서서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과목, 2과목, 3과목 다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우리 해당되는 교재의 이론 파트를 먼저 저랑 같이 학습을 하십니다. 두 번째, 자, 관련된 핵심 체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핵심 체크 사항들을 같은 파트에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자, 맨 마지막에는 그와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기출문제가 등장했는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론과 핵심 체크 사항과 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시간 내에 ADSP 합격을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데이터에 의해 파트의 첫 번째 데이터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관련된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는 크게 2가지 특징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사실로서의 존재론적 특징과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상호 가치를 발휘할 때 서로 비교하고 또한 그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추론하고 추정하게 되는 당위론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존재론적 특징과 당위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자, 객관적 사실로서의 데이터는 달랑 한개 있는 데이터는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단지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정의 관련된 문제, 자, 데이터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어떤 존재론적 특징과 자,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추론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게 되는 당위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치를 가질 때는 서로 개체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출유행 맛보기 문제가 있는데요. 자, 다음은 데이터 정의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객관적 사실이다. 맞습니다. 데이터는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다. 자, 개별 데이터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다. 자, 우리 그 ADS-B 문제는 이와 같은 추세, 약간 말을 바꿔서 오답을 보기를 고르는 문제가 많다는 거, 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따라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단순한 객체로서의 가치와 다른 객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 바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번에서 데이터의 정의, 중요한 포인트나 데이터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존재론적 특징, 하나는 당위적 특징이 있는데, 존재론적 특징으로서의 객관적 그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로서의 데이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정성적 데이터의 특징, 정량적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오답 보기 출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성적 데이터는 형태가 언어 문자 등으로 되어 있고 수치화할 수 없는 데이터, 자,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호도, 어떤 만족도 등을 물어볼 땐 정성적 데이터를 하게 되죠.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설문조사할 때 주관식 응답 다 모두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1과목에 2문항의 단답형 문제가 있어요. 자, 이 과목에는 또 2과목에 또 단답형이 있고 3과목에는 무려 6문항의 단답형이 있어요. 제가 이 문항수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유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단답형 할 때 영어 스펠링 한 개라도 틀리면 여러분 오답 표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자, 정성적 데이터가 만약에 단답형 문제가 나왔다 하면 각적 한글 표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성적 데이터가 특징이 있고요. 정량적 데이터는 말 그대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것, 다 모두 정량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태로는 수치, 도형, 기호라고 할 수가 있고, 도형을 어떻게 수치화할까라고 생각하신 분, 자, 파이 3.14로 표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 개념 구분을 해야만 한다. 자, 형태로는 정성적 데이터는 언어와 문자로 표시하게 되고, 자,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와 도형, 기호로 표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언제든 우리 문제는 단답형, 객관형 서로 왔다 갔다 혼용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객관형 문제를 학습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단답형 문제로도 전환이 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우리 1과목, 2과목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다 학습을 하셔서 일단 합격 기반이 될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과목 가셔서 데이터 분석 파트에 가셔가지고 그 기반을 통해서 좀 편하게 3과목을 학습하시면 더 바람직한 학습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자기는 데이터나 통계 쪽에 어떤 배경 지식이 있다 하시는 분은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는 뭐가 있나요? 자, 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 우스울 것 같지만 어떻게 좀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 과락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과목 할 때 제가 자세하게 자, 어떤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 과목이 쉽게 과락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은 정략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비교하자면 하나는 통계 분석에 적합한 거, 하나는 정성적 데이터는 요약, 그 다음에 정량적 데이터는 자, 객관식 결론, 정성적 데이터는 주관식 결론으로 우리는 서로 상호간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무조건 설문조사가 다 정성적 데이터는 아니죠. 자, 정확한 표기를 하면 설문조사에서 주관식 응답이 정성적 데이터지, 만약에 설문조사의 코딩으로 해서 수치화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다. 그거는 다 정량적 데이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오답 보기에서 설문조사의 모든 사항들은 뭐 정성적 데이터다라고 만약에 표기를 한다면 잘못된 오답 보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아래 보기의 데이터 유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 기출문제 맛보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지역별 온도, 풍속, 강우량과 같이 수치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이것은 데이터 양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저장, 검색, 분석하기 용이가 매우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는 정량적 데이터라고 하죠.
자, 우리 비교, 관리, 검색하기, 분석하기 편하다라고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정성적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 아직 여러분 학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다 대부분 비정형 데이터, 여러분 SNS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텍스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 데이터는 여러분, 자, 정형화되어 있는, 수치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관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기 좋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아무래도 비용이 뭐가 더 많이 들까요? 정성적 데이터가 비용이 많이 들고 난이도도 훨씬 더 상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꼭 구분하는 문제, 특징을 알고 있는 문제. 자, 맛보기 문제처럼 언제든지 단답형 문제를 출시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의 특징, 존재론적 특징, 단기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자,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모여서 우리는 지식 또는 정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암묵지와 학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암묵지와 학습지에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잘 표현을 했느냐, 오답 보기 문제 등이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암묵지의 정의가 뭘까요? 자, 암묵지라는 것은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습득이 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한 예, 노하우, 그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 생각하시면 그것이고 암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하우 쉽게 공유 가능한가요? 힘들죠. 전파 힘들죠. 자,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암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형식지인데요. 자, 이와 같은 개인이 체화되어 있는 노하우를 특정 저장 매체에 자, 표출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형식지라고 합니다. 자, 암묵지나 문서나 매뉴얼처럼 외부로 표출되어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책, 설계도, 재료, 여러분 어떤 저장 매체에 표출이 되는 순간 그것은 형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늘상 나왔던 문제. 자, 특정 사례를 보고서 이것이 암묵지인지 형식지를 고르는 문제, 주는 문제, 자,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암묵지와 형식지 개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암묵지와 형식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필요한 네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앞에 있는 약자를 따라서 SECI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이 네 가지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핵심 체크사항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게 다가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요리를 요리사입니다. 자, 김치 담그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디 저장 매체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 손맛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설탕을 얼마 넣고, 자, 간을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만의 비법이 있겠죠? 자, 우리 그것을 옆 셰프한테 얘기해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공통화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옆에 있는 셰프가 그 노하우를 전해 듣고 집에 가서 어떤 메모를 합니다. 저 주방장님이 얘기했던 요리 비법이 있다, 이런 거야 라고 메모를 하게 되고 간장을 얼마 넣고 그 다음에 설탕을 얼마 넣고 여러 가지 요리 비법들을 기록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표출하라고 하게 되죠. 그죠? 자, 그와 같은 메모를 보게 되고 또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한 레시피, 요리책을 만들어야지 하고서 제가 출판을 하는 순간 그 옆에 보조 셰프가 출판을 한 순간 우리는 그것을 연결화라고 하게 되고요. 그와 같은 출판된 책을 보면서 나만의 노하우를 또 김치 담그는 습득을 제3의 셰프가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내면화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 개념을 묻는 문제, 첫 번째 출제 패턴 유형, 두 번째는 언제에서 형식지와 암묵지가 바뀌는지, 암묵지에서 형식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과연 그게 맞는 설명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 출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김치 요리하는 노하우 전수하는 방법,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쉽게 이 네 가지 개념 SECI 모델 쉽게 여러분 다가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출 유형 맛보기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자, 다음 중 암묵지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김치 담그는 노하우. 자, 이거 암묵지죠.
자, 암묵지는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활자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 현장 자업과 같은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다. 그죠? 자, 4번, 회계, 재무 관련 대차 대조표에 요구되는 지식의 매뉴얼 등이다. 이거는 대표적인 형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인데요. 우리 DIKW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객관적 사실로서 데이터가 쌓여지게 되면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정말 데이터의 가치를 느껴볼 수가 있겠죠. 자, 객관적 사실로서의 데이터, 그것이 쌓였을 때 뭐가 변하게 되고 라는 것들이 바로 DIK 계층적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요. 여기서 D가 의미하는 건 데이터, I가 의미하는 것은 information, K가 의미하는 것은 knowledge, W가 의미하는 건 wisdom,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데이터와 지혜와 연결되는 계층적인 구조, 이것이 바로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가 출제가 되느냐 하면 데이터의 정의,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정보에 관련된 정의, 사례, 지식에 관련된 정의, 사례, wisdom에 관련된 자, 정의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주요 출제 유형 패턴은 주로 인포메이션과 knowledge, 데이터로 거의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존재 형식을 불문하게 되고, 타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가공하기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사례에는 샘플 사례를 꼭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A마트에는 100원, B마트는 200원. 자, 이런 가격만, 객관적 사실만 있을 때 우리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보, 인포메이션인데요. 자, 이건 우리 문제에서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됐던 파트, 가장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 빈도가 높다 하나만 고르게 된다면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가공 및 상관관계 간 이해를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 A마트의 연필 가격이 더 싸다라고 하게 되는 거 바로 정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식이에요.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게 되고, 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맨 마지막에 wisdom,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아이디어. 당연히 A마트에 있는 거 쌀 것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것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DIKW의 개념과 사례가 출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데이터의 가공 및 처리와 데이터 간 연관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되는 것을 자,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 유형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이 자, 1과목의 데이터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데이터베이스 자 어떻게 기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자 참고사항으로 자 상식선에서 알고 가자고요.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지는 않겠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관리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어디에 기원을 찾게 되느냐? 바로 자 군사적인 용어에서 자, 기질한 용어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탄생을 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뭐냐? 자, 여기 자, 4개의 문장으로 4개의 행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동시에 자, 복수의 적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복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저장,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조에 따라서 편성된 데이터의 집합이다. 참 너무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말 그대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고 밑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DBMS와 DB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DBMS는 뭘까요? 자, DB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만약 그런 문제는 출제 유형 형태를 한 번도 없었지만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같다라고 하면 잘못된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정의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 함축된 정의를 자, 꼭 필요한 키워드 4개로 아마 함축해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통합된 데이터다. 자, 요 4개의 키워드가 꼭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할 때 들어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통합된 데이터 뭐냐? 자, 여러분 여기서는 객관형 보기에서는 영어로도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 같이 이해하고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통합된 데이터라는 건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한 내용의 데이터가 중복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합된 데이터. 2번, 저장된 데이터, 스토어드 데이터.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과 같이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공용 데이터다. 여러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공동 이용한다. 자, 네 번째, 변화되는 데이터. 자, 여기 가로에 영어로 안 되어 있죠. 자, changed 데이터입니다. 그죠? 변화되는 데이터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새로운 데이터의 추가, 기존 데이터의 삭제, 갱신으로 항상 변화하는 데이터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자,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보게 되고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정답 중에 하나가 4번. 변화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unchanged 데이터, 변화되지 않는 데이터라고 잘못된 오답 보기로 출제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여러분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를 학습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자, 기본적인 컨셉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자, 현금 출납 같은 게 왔다 갔다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DB 가지고 우리 여러분 데이터 분석할 수 있나요? 시시각각 변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 데이터를 여러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영상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일정한 표준화된 문서된 저장 틀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바로 데이터 W, 데이터 웨어하우스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 활용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특징, 변화되는 데이터. 자, 항상 기억하십시오. 변화되지 않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change 데이터다. 그죠? 왜? 실제 운영상의 데이터니까. 자, 그 개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특성 지금까지 딱 30회 이상 되면서 한 문제 출제가 됐고, 자,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출제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 정보 관리 측면과 기술 측면을 반대로 엮어서 잘못된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됐다고 할 수가 있고, 자, 초창기에 한 번 나왔고, 그 이후로 3, 4년 뒤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편하게 읽어봐 주실 충분한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DBMS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파일 시스템이 있었죠. 자, 근데 문제점이 딱 두 가지가 치명적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 부서가 그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서로 중복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부서가 또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어떤 그 파일 구조를 바꾸게 되면 그 파일 구조에 활용됐던 소프트웨어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우린 그걸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문제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데이터의 중복성과 데이터의 종속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발전 과정 등이 있습니다. 근데 발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것은 2세대와 3세대 눈여겨봐야 되고요. 4세대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다음과 같은 발전 과정을 겪게끔 됩니다. 자, 1세대는 네트워크 DBMS, 계층 DBMS가 있는데요. 자, 여기 안에서 또 내용을 더 심화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느 파트라고요? 여러분, 정보 처리 기사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가 있고요. 2세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어떻게 형태가 되어 있다고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간단하게 여러분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 자, 2세대에 자, RDBMS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어떤 RDBMS 제품들이 있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 오라클. 두 번째, MySQL, 액세스 모두 다 RDBMS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 3세대에 나와 있는 객체 지향 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쓰는 객체 지향의 언어를, 개념을, 컨셉을 갖고 와서 실제 DBMS에 활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컨셉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효율성, 재활용성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그죠? 자, 우리 차체 만들 틀, 플랫폼 틀은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우디도 만들어지게 되고, 폭스바겐 여러 종류의 우리 자동차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와 같은 공동 플랫폼, 프레임 틀을 우리 뭐라 그러나요?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게 되고, 그 클래스에서 나오게 되는 각각의 우리 제품, 차의 제품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붕어빵 틀과 붕어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상속이라는 개념이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상위 클래스에 있는 어떤 특징들을 그냥 하위 클래스에게 물려주게 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똑같은 상속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더 들어가게 되면 할 게 많지만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 자, 우리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자, ODB라고 하게 되는데요. 객체 지향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한다. 자, 객체 지향을 하게 된 거, 도입하게 된 거는 자, 재활용성, 효율성 때문에 도입을 했고, 이때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클래스가 있고, 객체가 있고, 상속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 객체 지향 DBMS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2세대 RDB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를 수용할 수 있는 DBM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같은 3세대인데요. 자, 3세대에 뭐가 있냐? 자, 여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ODB, 객체 지향을 서로 혼합한 모델이 바로 객체 관계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 4번에 자, NoSQL DBMS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우리 198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반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확 늘어나게 됐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구조가 복잡하잖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엔 DBMS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NoSQL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딱 한 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NoSQL이 아닌 제품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기출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예요. 자, 우리 1과목 범위 또는 2과목 범위가 상당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출제하는 기관 쪽에서는 뭘 생각을 할까요? 자, 문제를 계속 쉽게 내서 여러분 100명 응시했는데 100명을 다 합격을 시켜줘야 될까요? 절대 그러면 이 자격증 시험 아마 곧 없애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적정량의 합격률, 합격생을 라이센스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관련된 분야, 정보처리 분야, 빅데이터 분석 분야, 또는 사회조사 분석에 있는 분야에 유사성 있는 교집합에 있는 파트를 굉장히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초창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문제씩 계속 갖고 오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제 현재 그런 추세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절차가 있어요. 자,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떤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구조를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자를 제가 부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요구 조건을 설명하는 그런 단계 요구 조건 분석과 명세서 작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개념 설계는 뭐냐면, 그럼 데이터베이스 설계자가 자, 저도 이해할 수 있게끔 ER 다이어그램이라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서. 두 번째, 세 번째, 논리적 설계는 뭐냐면 실제 우리 테이블에다 매핑을 하는 단계, 데이터 모델링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 어떤 구조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 물리적 설계 데이터 구조화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시험 문제에선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주력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나왔잖아요. 자, 우리 1과목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 즉 데이터 정의 파트에서 데이터베이스 활용, 데이터베이스 정의 측면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고,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DW는 언제 때? 자, 여러분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자, 끄집어내야 할 데이터가 어디에 있다고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련 쭉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DBMS의 초창기에는 OLTP와 OLAP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OLTP랑 OLAP의 개념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엮어서 문제 내는 것이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OLTP의 목적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갱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ATM 가서 입출금을 합니다. 입금과 출금이 만약에 따로따로 구조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OLTP. OLAP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이와 같은 기반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지원하기 위한 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성격이 좀 달라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OLTP와 OLAP를 물어보는 문제,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자, 맞는 것인가 틀리는 것인가 아주 계속 출제됐던 문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왜? 서로 목적이 다르잖아요.
특징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혼용해서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아마 시험 주관하는 출제위원들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의 주제 지향성이 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자,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그냥 이런 주제를 묶질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뭐 예를 들자면 고객 아니면 어떤 주제 중심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다 모아놔요. 그래야 데이터 분석하기 쉽잖아요. 그죠? 두 번째, 데이터 통합성이에요. 당연히 같은 연관성이 있어요. 주제를 하다 보면 같은 성격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모아지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3번과 4번이에요. 데이터 시계열성이에요. 데이터 시계열성. 자, 데이터 시계열성은 뭐냐면 아까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업데이트, 엑셀로 따지면 덮어쓰기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얘는 자, 그 데이터, 시시각각 데이터를 다 딜렉토리에다 보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2021년 11월 1일서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다 데이터를 다 갖고 올 필요가 있을 때는 그와 같은 데이터 다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데이터의 시계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변경을 항상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죠. 자, 네 번째, 데이터의 비휘발성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데이터는 삽입, 삭제, 수정 작업이 자주 발생하지만, 자, 비휘발성, 날아가지가 않아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검색 작업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거기 있는 거 계속 제가 만약 수정 가능하면 그 데이터 뭐랑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제가 분석할 때는 또 숫자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기출 유형 맛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적 설계. 물론 여기에 정비화 과정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자, 우리 시험과 정보처리 기사의 시험은 거의 변별 특징이 없었다. 정체성에 의심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러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과목 데이터의 정의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파트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DIKW는 피라미드 계층적 구조 속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인간이 사회활동으로 추구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DIKW의 계층적 구조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건 물어봤습니다. 지혜, 정보, 데이터, 아이디어. 예,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정보가 빠졌네요. 자, 이런 문제 주면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 2번.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저장 분석을 하고 언어나 문자 등으로 기술되는 데이터 유형을 우리는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3번. 데이터의 가공 및 상관관계 간 이해를 통해 패턴을 인식하고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인포메이션, DIKW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DBMS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DB랑 DBMS랑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다음 데이터 유형은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분류가 된다. 자, 아래 보기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풍향, 습도, 기상특보, 기상당, 강수량이 있어요. 자, 정량적 데이터는 어떻다고요?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자, 수치화할 수 있는 거 1번, 2번, 4번. 3번은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추상화, 공통화, 표출화, 내면화. 자, 추상화라는 거 처음 들어봅니다. 정답은 1번. 자, 7번. 객체들을 생성하여 객층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객층들을 하위 계층, 이 상위 계층으로부터 속성과 방법. 이게 바로 상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키워드가 가능한 거, 우리 ODB, 객체 지향, DBM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장된 경험을 문서나 매체로 저장하는 거. 자, 어떤 노하우를 처음으로 기록에 매체에 저장하는 거, 우리는 표출화라고 하게 되죠. 정답은 1번. 자, 9번.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공통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업 내의 의사결정을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 저장 공간을 말한다. 2번. 자, ETL은 주기적으로 내부 및 외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정해진 규약에 따라서 정보를 변환한 후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보를 적재한다. 그죠? ETL은 무엇이냐면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DW,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ETL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3번.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값을 유지한다. 데이터의 시계열성. 4번.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사적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세무, 생산, 운영과 같이 특정 조직의 특정 업무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 이거는 뭐에 관련된 설명? 데이터 마트에 관련된 설명. 데이터 마트는 무엇이냐?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분,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분을 자, 특정 조직이나 특정 업무 분야에 더 효율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저장 공간 데이터 마트라고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0번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요구 조건 분석하고 개념 설계하고 논리적 설계하고 마지막 물리적 설계를 한다.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